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김진희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조정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본 출장 중이었는데 전화 주셔가지고 그때 할 때는 그냥 뭐 아주 간단한 세미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주제는 세계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의 변화라고 해서 뭐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토론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를 한번 5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다음에 토론할 때 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어가시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전망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쓰는 게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어텐션을 받고요. 보통 제가 이 날짜 잡을 때만 해도 지지난주에 이게 나오니까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올해는 거의 언론에서 받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망이 안 바뀌었거든요. 3개월 전과. 그게 좀 바뀌어줘야 그래야지 양쪽 당에서 우리 덕분이다 니네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게 싸워야 또 기자들이 막 받아줬고 그래야 클릭수가 들어오는데 숫자가 작년하고 똑같아가지고 이번 지지난주에는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제목은 왼쪽 위에 나와 있듯이 제일 위에 있는 게 2번입니다. 제일 아래에 2017년부터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2020년부터 1년에 4번 나오는데요. 그 4번의 제목을 쫙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만약에 세계 경제 지난 5년, 10년을 본다면 제 생각에 이 제목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아래서 위로 그게 세계 경제의 흐름을 굉장히 바이어스가 없지는 않은 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를 전망을 하려고 상당히 많은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많은 시간을 써서 만든 것이고요. 이번에는 폴리시 피벗, 라이징 트레트라고 나오는데 과연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트레트를 걱정할까? 가장 큰 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두 가지 전쟁이겠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것들인데 통화 정책이 완화 정책으로 피버팅을 하지만 위험은 늘어나고 있다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요약입니다. 물론 그 책을 쓸 때 한국은행 전망은 제목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IMF에서도 매니징 디렉터가 그걸 다 읽어보지는 않는데 그 제목은 신경을 쓰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딱 나와서 지금은 그린차스죠. 그린차스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어떤 경우는 매니징 디렉터가 1분 정도 간단한 소개를 할 때 이제 그때 이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시 봐도 그 1분씩만 봐도 세계 경제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제가 만약에 시간이 많거나 그러면 그거를 30초씩만 쫙 요약해서 보면 그리고 막 빨리빨리 넘기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요. 유사한 작업을 월드뱅크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IMF랑 월드뱅크는 1944년 2차 대전이 곧 끝나고 우리들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확신했던 미국, 영국 등등의 국가들이 미국의 동부에 모여서 전쟁을 끝난 후에 어떻게 세계 경제를 흘러갈까 하면서 이제 만든 두 개 기관인데요. 월드뱅크는 약간 개발 쪽이고요. IMF는 국제금융위 전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가 둘이 조금은 다릅니다. 사실은. 세계 경제를 본다는 건 똑같고 숫자는 비슷해요. 세계 경제가 몇 프로 성장한다. 근데 제가 숫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다른 이유는 그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PPP로 하느냐, 아니면 마켓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좀 다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각각 국가별로 갈라보면. 다른 거는 그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보시면 2017년 6월, 2017년이면은 언제냐면 2015년에 제로 로우 바운드를 미국이 한 7년 하다가 끝낸 다음에
이자율을 막 올리고 충분히 올려서 뭐 그때도 피벗이 한다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신문을 들춰보면 그렇게 고민할 때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리커버리가 됐죠.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리커버리가 한 10년 지나서 끝났는데, 그게 IMF는 왼쪽에 굉장히 단단한 리커버리, 단단하다, 그 평가를 했는데 반해서 월드뱅크는 프레자일하다, 아니다 위태이트하다, 그리고 약간 서로 결이 다르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은행하고 KDI랑 좀 다르고, 엊그저께 제가 이제 금융연구원 가서 들어봤는데 조금씩 결이 다르잖아요, 그게. 네, 근데 물론 언론에서는 그거를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건 언론에서 하는 거고, 저는 두 조직이 보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단순히 크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숫자 그 자체, 즉 선진국이 중요한 거죠. 근데 월드뱅크는 뭐 과거에 유행했던 말로 하면 포용성장, 그러니까 경제 개발이 중점이고 그쪽에 많은 자기들의 투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 중점이 조금 다릅니다. 숫자를 가지고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권이 책 한 권입니다. 네, 책에서 그 직전에, 그 해, 그리고 그 이후 2, 3년 동안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이렇게 한 권에 있는 걸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요 각각의 색깔이 몇 년도 성장률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도의 성장률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예측해 갔는가 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가 있던 2010년이죠. 2010년이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까를 처음에 약 2년 전에는 3.66으로 보다가 조금씩 악화가 된 거죠. 사실 이 조금이 지금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지만 그 당시는 되게 컸고요. 그 당시 뉴스를 보시면 0.1이나 떨어졌다, 굉장히 큰 뉴스고, 실제로 요즘 이제 트럼프가 당선돼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와 파월의 그 갈등 관계가 그때 이때입니다. 연준이 두세 번 금리를 내리고, 두 번 내렸죠. 그때 그게 보험성 인하냐, 중국과의 갈등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파월이 트럼프한테 진 거냐 하는 논쟁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 0.1 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사실 저는 자세히 분석하면 앞으로 내년 1월 20일 이후의 통화 정책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석이 어려운 게 그 데이터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싹 쓸려 나갔죠. 이 너무 큰 영향 때문에. 그래서 0.1씩 움직이던 게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만 해도, 제가 1월 달에는 워싱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에 있으면 워싱턴에 한국 분들이 경제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한국은행 사무소입니다. 한국은행 사무소에서 이따 자료 하나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브라운백 런치를 하는데, 그럼 한국은행에서 여러분이 낸 세뇨라지를 가지고 그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걸로 샌드위치를 사주셔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IMF에서 나와서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한 20 며칠 날 그 발표를 들었는데 3.3하고 딱 나오니까, 그때 어떤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내가 어제 나왔다, 1년 동안 그걸 받아서. 근데 불안한 게, 비행기에서 보니까 중국 애들은 막 하얀 옷 입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 다니더라.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니네 IMF는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IMF에서는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컨테인 될 거다. 그러니까 우한 지역의 내용으로 끝날 거다. 라고 그 당시에는 전망을 하고 했던 숫자가 3.3인데, 그게 퍼지면서 4월 달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가 아니라, 그리고 그게 점점 퍼지니까 6월 달에 마이너스 5%입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이것도 역사지만 마이너스 5.2%까지 떨어질 것 같았던 2020년 성장률을 6월 달까지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27로 막은 거죠.
이렇게 생각보다 200bp를 올린 적이 인류 역사상 모르겠습니다. 없었어요. 물론 거기에 뭐 제가 디컴포즈는 안 해봤지만 가장 큰 거는 의료, 보건, 인력이죠. 물론 그들도 돈 벌자고 백신을 개발했지만 아무튼 백신 개발하고 해서 이만큼 살려놓은 거지만 거기에 중앙은행이나 뭐 행정부도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엄청나게 퍼부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퍼부은 게 처음에는 인플레가 너무 안 생겨서 이상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 생기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거죠. 갑자기 인플레가 왔고 그래서 이자율을 막 올리니까 낮은 이자율 때 영끌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큰 충격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이자율을 봤으니까 그걸 받아서 했던 것을 지금 이제 여러 나라가 피벗을 한다고 조금 내리고 있는데 그 내리는 게 빠르냐 느리냐가 아까 점심에 얘기했던 경제가 금융이 이렇고 외환이 이런데 내릴 수 있느냐. 그렇지만 또 반대로 소상공인들을 보시면 여기 근처 어떤지 모르겠으나 고대 근처에는 굉장히 많이 문 닫았거든요. 그런 데서는 왜 이거 안 내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이제 아우성이 양쪽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경제학자스럽고 냉혈한이지만 우리가 이만큼 한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 키예프 자료인데요. 키예프도 전망을 하고요. 특히 내년 전망을 항상 12월 달에 IMF랑 같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쫙 봤더니 제가 숫자로 맞지는 않지만 눈으로 봤을 때 아이버 리그레션을 봤더니 한국이 많이 올라간 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인도는 계속 내려가고요. 그리고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통화정책에 있어서의 분기도 일어나면서 저 앞에 그 IMF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갈라지는 전 세계 경제가 갈라지고 있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경제에 비해서 얼마큼 더 나아지는가, 나아지지 않는가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죠. 사실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가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근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도 훨씬 더 잘했고요. 지금도 더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미국만 잘 나가니까 미국은 이자율을 계속 올렸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고생을 한 거죠. 미국 혼자 막 빨리 뛰어나가니까 딴 나라들은 잘 빨리 못 가는데 다리가랑이 찢어지는 것이 지난 몇 년간 있었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랬던지 간에 저는 그게 미국 노동시장의 신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맞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축적인 노동시장이 개인에겐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국가의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이 슬라이드는 지난주 대통령 선거 이전에 만들었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불확실성은 여기보다 커지면 커졌지 앞으로 당장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 엊그저께 환율이 1,400이 몇 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넘어서 종가를 기록한 것도 그런 불확실성이 영향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미국 경제가 잘 돼도 미국이 강달러고 미국 경제가 안 돼도 미국이 강달러가 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지금 우리나라로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로 해서 한 20분 말씀드리면 경제 연착륙을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선거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코로나 때 전부 다 0으로 내렸고요. 그때 제로금리를 하다가 그래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경제 뉴스를 이렇게 앵커가 하면 이렇게 밑에 조그만 텔레비에서 이제 뭐 뜨잖아요, 프롬프트가. 막 뜨는데 6시 정각에서 30초쯤 지났는데 그 앵커분의 얼굴이 딱 굳는 거야. 이게 방송사고예요. 뭔가 봤더니 하더니 연준에서 100bp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더듬는 거죠. 한 번도 연습 안 한 스크립트니까. 그래가지고 딴 데 왔더니 어떤 데는 그냥 아주 초짜 앵커들은
PD가 안 보여주나 봐요.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로 CNN을 틀었죠. 그러니까 CNN에서 속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놀라긴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가 뭐냐면 미국에서 아시아가 개장을 하면 난리가 난다. 그러면 아시아가 무너지는 건 상관없죠, 미국은. 근데 그런 몇 시간 있다가 유럽이 난리가 나고 그러면 미국이 큰일 난다. 그래서 아시아부터 막아라 라고 해서 일요일날 저녁 때 그 평온한 놀아야 되는 일요일날 저녁 시간에 FOMC를 전화로 긴급하게 해가지고 BPP를 내렸던 그런 때.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런 일이 많았고요. 그때 갑자기 뭐 리만 갑자기 망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랑은 또 다른 코로나 영향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 아주 먼 과거 같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로 로우 바운드를 가다가 2008년에는 7년이나 제로 로우 바운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2년밖에 안 했습니다. 2년도 긴 시간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큰 전 세계적인 위기였는데 그때는 7년 동안 0의 이자율을 했는데 이번에는 2년밖에 안 한 겁니다. 2년도 긴 시간이지만 그렇게 퍼스펙티브로 보면 굉장히 짧게 한 거죠. 그 정도로 그냥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인류가 무리를 한 것이고 그 무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5%의 경제를 마이너스 3%로 엄청나게 부흥시켰고요. 그리고 나온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을 또 비교가 물론 내린 것보단 느리지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이자율을 전 세계가 올리면서 그 영끌족에게는 가장 고통이 됐었고 지금 이제 살짝 내려와 가지고 뭐 얼마나 빨리 내려야 되냐 아니면 내리지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오른쪽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숫자를 보여드린 거고요. 월요일 날 그 금융연구원에 가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 한 장만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거기 드린 거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일요일 날까지 드렸을 때는 없었는데 월요일 듣고 나서 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나온 거 이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뒤에 시간이 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6월 점도표랑 9월 점도표를 비교한 건데 왼쪽에 빨간 점은 6월 점도표에 나왔던 중앙값 통계학으로 미디안이고요. 파란색은 9월 말 점도표에서 19명이 2024년 말, 25년 말, 26년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을 것인가를 각자 점을 찍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한다면 7명의 금통위원 혹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올해 말 정책금리는 얼마, 내년 말 얼마. 그걸 굉장히 인포멀하게 해서 총재께서 이제 그 버벌리 디스크랩을 하는데 여기는 아예 숫자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점도표라고 부릅니다. 닷 플랫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6월에 비해서 9월이 얼마나 내려갔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6월에 비해서 9월에 많이 잡혀서 이제는 피벗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기, 즉 24년 12월 달의 이자율, 25년 12월 달의 이자율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예상이고요. 이번 12월 FOMC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요 다음에 찍혀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한 점들이 그 전, 3개월 전이니까 빨간색 점이 여기 찍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개의 점들이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는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연준의 그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장단점은 많이 있고요. 사실은 요거 만들 때 이러저런 얘기를 한 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을지 그래가지고 뭐 칼라를 다르게 할까 아니면 동그라미의 크기를 다르게 할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19명 중에 다 다르니까 그 파월 의장은 조금 더 색깔을 다르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아무튼 근데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냥 그래서 실제로 중앙은행에서 그 미디어 전문 아니고 미술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인간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자문도 했답니다. 대신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 비밀 서약을 받는 거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점을 이렇게 찍으면 어떡하는지. 저희 딱 지도 보는 거 어렸을 때 그 지도 보시면 도시의 크기를 인구별로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거 있잖아요. 수도만 색깔 다르게 하고 그런 식의 것들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답은 아주 그냥 가장 보링하게 하는 걸로 결론 나고 말았고 뭐 이거 하지 말지 지금 없애자는 소리도 있긴 합니다. 일부든. 저게 너무 사실은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통계로 말하면 프로젝션인데 그걸 포캐스트로 헷갈린다. 이렇게 혼란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언론 그리고 아까 점심에 얘기했듯이 국민들은 그냥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란은 많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시기를 넘기면 6월, 9월 그리고 11월 달에 과연 시장에서는 이자율이 24년, 25년에 어떻게 움직인다고 예상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시장에서 뽑아내는 거죠. 왼쪽은 연준 위원들의 프로젝션이고 오른쪽은 금융시장의 포캐스트라고 그 파이낸스 교수들이 뽑아낸 겁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자산의 가격을 가지고 어떤 확률, 퍼센트면 과연 그렇게 자산 가격이 형성될지에 대한 뭐 역함수를 거꾸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그 페드에서도 그 로켓 사이언스라고 하거든요.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경영학 파이낸스 박사들이 컨티뉴어스 타임 파이낸스 이토 프로세스 막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내외 금리 동조화를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지란색, 미국의 기준금리를 흐린색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1999년부터 좀 길게 써봤는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한국은행 총재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아니면 한국은행 그 직원들 불러다 앉고 얘기할 때 꼭 한번 푹 찌르고 싶으면 아픈데 요 얘기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직전이에요. 리만 직전에 대한민국에서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모 금융기관에서 리만 브라더스를 살려고 그랬습니다. 리만이 싸게 나왔다. 야, 대한민국도 드디어 세계적인 IB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거 사러 가자. 라고 해서 가다가 이제 그 회장님이 충분히 서포트를 못 받고 다행히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결국 못 사고 끝났는데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그 당시 자료를 읽어보면 인플레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008년 중반에. 왜냐하면 2007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2008년 2월 달에 베어스턴, 그 다음에 유럽의 BNP 파리바의 단기 금융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야, 이제 이거 다 극복했어. 이제 다 끝났어라고 이제 룰루라라 하면서 인플레를 걱정한다고 했을 때죠, 이때가. 그래서 연준도 올릴까 하다가 아주 고민하고 있었고요. 한국은 용감하게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리만이 터지면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국은행에다가 이제 아픈데 푹 찌르는 거죠. 니네 이것도 몰랐어? 뭐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보울드하게 올리신 거죠. 근데 그때 진짜 김준수 총재가 보울더 하시다면 국회의원한테 당신은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또 김 총장님도 그 정도로까지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럴 때예요. 전 세계가. 또 반대로 한국은행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이때는 다른 나라보다 빨리 올렸죠. 올릴 때도 물론 또 이것도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당시에 그 LEE 총재께서 RHEE 총재에게 바통을 넘기기 전에 한 번은 올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던 게 아니냐라고 그런 해석도 있지만 기자들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거는 개인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고 그냥 조직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올린 거는 사후적으로 보면, 네, 그게 물론 그 다음에 실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사후적으로 잘 됐고, 그건 이게 사후적으로 안 된 거하고 그냥 우리나라의 역사로서는 그냥 서로 퉁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드린 이유가 이 통화정책의 공과를 논할 때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3년에서 2010년 혹은 11년까지 요 상황을 연준에서 살다 왔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위기가 일어나니까 뭐 가장 많이 알려진 존 테일러 교수 등을 비롯해서 그분들은 이렇게 올렸어야 된다. 네, 이렇게 늦게 이렇게 천천히 올려서 17번일 겁니다 아마. 네, 2년 넘게 25씩 올린 거죠. 더 일찍 더 빨리 올렸으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안 생겼을 텐데 그린스팬 버난키가 그렇게 안 해서 생겼다고 하는 게 제 입에서 정설이라는 말은 못하고 다수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지만 사후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할 수 있는데 과연 사전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데이터를 뭘 봐야 되냐, 또 리얼타임 데이터를 봐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이 있는데 통화정책을 평가를 하면서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통화정책의 바운드를 엄청 넓힌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은 더 넓혀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국은행 영역 중에 하나는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용역 발주처에 원장님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얼마큼 걱정을 해야 돼. 아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답이 아니고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그게 거시경제의 포캐스트에 미친 영향만 하느냐, 조금 더 하느냐, 아니면 심하게 얘기하면 마크 카니가인 것처럼 그게 하나의 맨데이트가 돼야 되느냐. 뭐 아주 그건 스펙은 없습니다. 그런 걸 판단할 때 있어서도 제가 이때 이 경험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뭐 아주 많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몇 번 일을 하면서 경제학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리고 통화정책이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뭐 그냥 같이 따라가면서 뭐 미국이라는 상황이 특수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학이라는 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쓰일 수가 있구나. 혹은 어떤 정책을 했을 때의 평가, 뭐 후세도 아니라 당대의 평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평가라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경제학의 의미 또 생각해보는 그렇게 갖게 만들어주신 분이라 가지고 그냥 이 사진을 마지막 보여드리는 걸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